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계에서는요, 비명계가 표결 전부터 이미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했다, 사전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볍게 악수만 나눴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처음 마주한 상황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났는데 5개월 만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준비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까?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깡패에 비유했었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이후에 이제 처음 만나서 악수한 건데 눈길 잠깐 주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깡패, 검사 독재 정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매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일단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을 일단 성사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서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다 있다 보니까 자칫 이 두 사람의 회동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대통령실 내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처음에 만남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보면 사전에 좀 만난다든지, 네. 아니면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보통 상례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이 냉랭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냥 눈만 잠깐 마주친 상황에서 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회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또 이제 계속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민주당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거의 지금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마 최근에 이제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했던 법안들이 네. 몇 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야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사람의 만남은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만 살짝 마주치고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악수를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부 균열 커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죠. 검찰에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예,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치밀하고 간절하게 준비된 결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을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과 공천권을 두고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지금은 뭉쳐야 할 때다, 그런 말 할 거면 당을 떠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당히 다른 생각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표결안 관련해서,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기획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자, 서 전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두 쪽으로 이게 나누는 게 아니고 네. 세 쪽입니다. 세 쪽. 예, 친명, 비명, 이제 반명. 아, 예. 왜냐하면 기권과 무효는 사실은 이제 반명은 아닌데,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저도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 정치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좀 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뭐 공천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즉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투표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런 이제 결부시켜서 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반대표도 나왔을 것이고 기권과 무효가 있을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 그리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이 의원들 간의 소통의 어떤 그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열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매듭 짓느냐, 그리고 그 소통 과정 속에서 네. 어떤 요구라든지 그리고 답변, 그 과정 속에서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열의 단초인 것이지, 네. 이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의원들 간의 어떤 불만,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예.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위원보다는 그 이제 요구하는 게 수면 위로 올라왔기 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서 전 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김남국 의원, 아주 철저한 조직 기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렸고 가결, 부결, 무효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모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박주민 의원의 생각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저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전화 받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까? 예.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굳이 제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당대표 내려오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실력 행사한 것은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정치 아닌가. 자, 그러면 그 조직적인 대응은 아니다, 뭐 아름아름 이심전심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만약에 이런 그 의견이 있었으면 미리 좀 지도부에 전달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네. 자, 김남국 의원이라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전화한 것까지 아는 것 같은데 그까지 밝히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 뭐 저런 철저한 기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동의하기 어렵고, 만약에 정말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결과는 상당히 초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결됐습니다. 뭐 무효 몇 표, 뭐 가 몇 표라고 해서까지 시나리오를 짠 듯이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움직였을지 좀 의문이고요. 아마 저는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뭔가 당에서 어떻게 단일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 그대로 민주당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민석 의원이 오늘 본인의 SNS에도 올렸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총회가 민주당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나가라 등등의 어떤 목소리를 냈으면 됩니다. 어떤 당내 이런 의사소통을 규합하는 과정 중에서는 함구하고 있다가 애매한 무효표, 애매한 이런 표로
본인의 목소리를 냈다? 저는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입법권자로서 정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원영섭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는데, 민주당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명계의 협박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네. 최소 그 움직인 의원수가 31명에서 많으면 이제 40명 정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표결 형식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웬만큼 이제 현역 의원들 10명 이상 모아가지고 어떤 의사표현, 뭐 성명서 한번 내자 이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 이름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 표결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이즈의 규모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비명계 쪽은 침묵하는 다수를 자기들이 또 대변했다라고 익명 인터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들이 오히려 다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가결을 하신 분들, 그 가결을 하신 분들도 속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조직적으로 이제 자기가 투표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뭐 제안을 받았지만 또 그게 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다음에도 2차 체포영장에도 그렇게 가결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예, 저 친명계에서는 비명계를 향해서 사실상 공세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에게 가결은 시키지 않겠지만 자신들이 힘이 있다. 그래서 공천 보장해라. 안 그러면 다음에 대표 내려오게끔 다음에 들어오는 체포동의안은 찬성하겠다. 이런 암묵적인 협박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혜찬 이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명계가 공천 보장하라고 실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체제에서는 공천 받아도 우리 수도권에서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주류 친명계의 인식이 아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조직을 한 거든 이심전심이든 그게 대체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17표 찬성 이탈이건 38표 이탈이건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탈표가 40개 가까이 뭉텅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진영 안에서도. 네. 그럼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민심과 괴리된 부분은 없었는지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네.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반성은 요즘 말로 1도 없고 이거 누구야? 누가 전화 돌렸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가만 안 두겠어라는 걸 초선의 젊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뭐 중진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설령 비명계가 조직했으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정치 결사체라는 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조직을 하는 게 정치 결사체, 정치 활동이잖아요.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비명계 탓으로 돌리는 이상 민주당 내 이 시끄러운 분열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판단을 내리려는 시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찬반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 노력 그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네, 지도부 입장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게 더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위원장 의원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중국에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오쩌둥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추동을 해서 홍위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척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영향이 지금도 사실은 중국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는 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 이야기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추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봐라, 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 중에서도 저는 찬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이 특성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자기의 문제가 서로 어긋날 경우에, 네. 즉 이재명 대표 지난번 그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모 의원이 서울 지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면서 성경 이 구절을 읽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을 읽어주면서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읽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완곡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선거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와 함께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내년 선거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역구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라도 표 찍는 건 달리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문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 당 지도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이거 4표 정도 나올 것이다. 부결표가 다 찬성 표가 다 통과된 이 부결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다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모르면서 이제 와서 잘못은 저 사람한테 있다.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다. 네. 정말로 이거야말로 진짜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같은 짓입니다. 서재훈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당혹함은 있는데요. 네. 근데 과정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석해 보면 이게 민주당의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 당대표지만 그 각 국회의원들에 관해 예전에 보면 관행 아닌 관행으로 보면 표단속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국회의원이든 어떤 리더에게 가장 실망했을 때가 언행일치가 안 됐을 때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행동하는데 이번에는 보면 압도적 부결이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표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증은 저는 이 과정 자체는 괜찮은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포 동의안, 즉 이재명 당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수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부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이거는 의원총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내고 의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당대표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선의 필책,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으로 해서 어떤 지지율에 대한 어떤 박스권 혹시 뭐 그런 불안함 이 부분 또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풀어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 제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당원 전원 투표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앞으로의 거취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앞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신속하게 중앙위원회를 이제 소집해서 당원 전원 투표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네, 비명계선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당 중심이 당원이니까 전당원 투표로 사퇴 여부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당원 투표 약간 꼼수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하더라고요. 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재밌는 현상인데요. 아무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수사를 계속 받고 기소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죠. 근데 체포 동의안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그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게 내부 분열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물음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은 아마 가결을 하신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이제 관련 사건에서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 김문기 씨가 이제 자살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도 눈도 깜짝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과연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여론전을 하는 게 그게 당대표로서 여론전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야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재판 결과를 수용하는 게 유리할지 그것을 판단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자기가 대표로서 재판을 받는 게 자기가 대표로서도 살고 그리고 재판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할 거다. 선당 우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쉽지 않다.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분의 극단적인 선택 언급하셨는데 일부는 본인이 선택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몇 분은 또 아닌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사망한 건 맞습니다만 그중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 사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자, 과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말했던 상황들 한번 보시죠.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총선에까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데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말로 봐서는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최소한 현재 거취 표명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몰아치는데 지금까지 버틴 측면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정말 민주당은 경랑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게시된 선거법 위반 이런 공판이 이미 시작이 될 겁니다. 구체화되고 선거법 특성상 이 재판 1심도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 이전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오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재판대에 세운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변곡점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재판과 관련해서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요. 가장 핵심은 공천이거든요. 이 친명계라는 분들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습니까? 이분들 몇 년 전에는 공천 받을 때는 전부 다 친문이었던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행사 못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고 있는 친명 그룹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손에 쥔 당대표 자리를 안 놓는 거죠. 만약 당대표 자리 물러나는 순간 공천을 이재명이 아니라 다음 비대위원장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100여 명의 친명계는 순식간에 새로운 친땡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유무형의 방어막 때문이라도 절대로 이 공천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고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은 빨리 나오면 1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옥중공천도 할 뿐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전망이나 총선 결과보다는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이 공천권을 절대 내려놓을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익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당대회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천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이재명 당대표가 사익을 추구해서 공천권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걸 사퇴한다는 게 그 명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공천에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더더욱 사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사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퇴를 한다면 그 당대표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천과 자꾸 연결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공천이 사유화되었던 것을 현실화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나 공천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이 중요한 명제죠. 근데 국민의힘만 그런다고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지켜보고 한번 판단을 하시죠. 뭐 국민의힘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되는 공천이 어떤지는 정치 현실은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 아니었냐. 방탄조끼 입었는데 방탄조끼를 다 뚫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이 부결이지 사실상 가결이잖아요.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방탄조끼가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어가지고 지금 총알 끝이 살 끝에 딱 당한 상태고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가 제대로 된 총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 취조를 받고 있고 대답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까?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고 북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이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진 교수도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정당, 뭐 북한 정당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현종 의원. 네.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에 선거를 4번이나 아마 연속적으로 패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선거가 지금 2번이나 패배했죠. 대선 패배했죠. 지난 지방선 본인이 선대위원장 했던 지방선거 패배했지 않습니까? 본인만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보통 우리가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방탄조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총알을 다 막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만큼 내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방탄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내상, 민주당의 내상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년 총선까지도 만약에 패배를 해야 정말 정신 차릴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본인은 선거 이미 2차례 선거 졌는데 마지막 선거 총선까지 져야지만이 내가 안 되겠구나 사퇴한다? 이럴 경우는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지금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겉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속으로 다른 생각 하실 겁니다. 왜냐? 당장 내년에 본인이 여의도에 못 오게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민심들 다 살필 것이거든요. 민주당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 취재해봤지만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이고요. 예.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선거 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이 흐름들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민주당이 견뎌낸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저는 도구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지도부 중에는 다음에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표결 때 왜 무효표가 그렇게 많았느냐, 노웅래 의원 할 때는 한 표도 없었거든요. 그걸 놓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서로 공방이 오갑니다. 수기 투표, 그러니까 원칙은 무기명 수기, 본인이 직접 적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로 가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먼저 이 조영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표결 같은 경우에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원칙이 무기명 비밀 수기 투표이고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자투표를 하면 우리가 조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표, 가라고 쓰고 점 찍든지 하면 그것이 무효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투표하면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수석 부대표 보고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동의를 못 받은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국회 체포동의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무효표가 나온 경우 홍문종, 염동열, 정정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수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부를 쓰는 겁니다. 비밀투표, 투표 정황에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효표가 3표, 4표, 4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훨씬 많은 표가 나왔죠. 11표가 나왔는데, 대신에 반면에 전자투표를 했을 때는 이상직, 정찬민,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는데 전자투표 때는 무효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효표 나올 수가 없죠. 부를 하든 아니면 안 누르면 그게 끝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유효하다 안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수기투표 때만 무효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투표를 예시가 있습니다. 이 투표함에 들어가면, 투표소에 들어가면 가짜 한글 쓰거나 한문으로 쓰거나 부자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무효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뭐라도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만 찍어도 이게 무효가 됩니다. 하고 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게 가라는 건 다 알겠죠. 본인이 뜻이 찬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표처럼 이 쓸데없는 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또 무효가 됩니다. 부자 무효 많이 됩니다. 이거 왜? 한자 옆에 보시면은 입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일부자만 그냥 쓰면 이것도 역시 한자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뜻은 통하잖아요. 찬성이다, 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가 아닌 것들은 무효로 처리하는 이유,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 대변인,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가 같은 부 같은 가 이런 표시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글씨를 몰라가지고 잘못 쓰는 국회의원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거는 만무하고, 다만 이제 표시를 할 때 그 검표위원들이 있어요. 그 검표위원들이 보면서 무효표지만 어떤 무효표가 기재가 돼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지도부에 보고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부냐 아니면 가냐 아니면 무효냐, 어디 민주당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냐 이런 거를 대충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무효표가 2개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모음은 우예요. 모음이 우기 때문에 저 모음이 우라는 거는 저 표는 민주당에서 나온 무효표다라는 게 바로 그 작성자가 의도하는 바거든요. 내가 민주당 의원인데 내가 지금 무효표를 써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식의 이제 또 무효표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이제 정치 행위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효표 논란을 두고 이 여야 간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가 왜 이래요? 한글도 몰라요? 글씨를 못 알아보면 그게 무효지.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나 부를 확인 못하게 했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씁니다. 의도적이에요? 예. 무슨 의도입니까? 이제 마음은 이재명이랑 같이 못 가겠는데 들들 볶이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네.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양심이 찔기니까 부자를 쓸 때도 손에 힘이 빠지지 않았나.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전자투표가 좋겠다, 본인들이 의사를 전달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기투표를
고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무효표를 판별하는 간표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1표 가운데 부자를 잘못 쓴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뭔가 이 의도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 무효가 되는 표를 더 많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글자 앞에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은 이 한자를 잘못 적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서전 위원장, 뭐 정치적 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원님들의 자율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이게 아전 인수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체포 동의안이라서 그렇지 다른 국가적 사항에 대한 정책 의사 결정에서 뭐 좀 100번 양보해서 기권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효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사실 자질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확률적으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저런 게 무효표를 했을 확률이 높지만 확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정의당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효표를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자질이나 태도 면에서 한 번 정도는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을 한번 읽어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수기 투표를 하자 이렇게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자 투표를 했을 때는 무효표가 나올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가나 부나 안 누르면 되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수기, 손으로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뭐 개혁의 딸들, 뭐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결 같은 부결 결과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탈자는 자수하라, 1급 역적을 색출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쏟아지고 있고요. 커뮤니티에는 수배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의원들의 뭐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총선 낙천시켜라, 낙선 뭐 대상 의원 이런 명단까지 돌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까지 포함된 이 수배 전단, 수배 포스터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얼굴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흐렸는데 저기 보면 앞 1, 2번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예요. 그리고 3번이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특급으로 뭐 적혀 있고 이러는데, 자, 장윤 변호사. 네. 이거 과잉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주류 그리고 건강한 당원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닌 일부 어떤 뭐 개딸을 자칭하든 그렇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과 관련해서 가결의 의사를 표했냐 부결의 의사를 표했냐 그 묻는 게 지금 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까? 당의 확장성을 얼마나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겸허하게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에서도 교과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에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할 때 십자가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이런 부분을 본인의 신앙의 자유 같은 걸 검증하려고 한 거 아주 굉장한 반헌법적인 행위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어떤 이런 의사표출 행위가 끝났으면 그 이후에 어떤 OX였는지를 여부를 묻는 거 반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딸들, 이른바 개딸들의 비난 공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도부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과다한 문자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양념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입장이 또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과열된 분위기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안호영 대변인이 나섰지만 저도 안호영 대변인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호영이라는 정치인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개딸들이 안호영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젠파파 말만 듣는 거지. 우리 젠파파 마음은 저렇지 않을 거야. 젠파파 국회에서 너무 수척한 얼굴이었어. 표정이 안 좋았어. 용서할 수 없다 수박들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욕이 국민의힘 갤러리보다 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왜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지도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이 체포동의안 사태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후와 유인 안호영 같은 사람 내세워서 대충 무마하려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양념 괜찮다 했던 거랑 본질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행위예요. 이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서서 마음은 알지만 나를 좋아하는 개딸 여러분들 자중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비명계 의원들 만나서 더 설득하겠습니다 하면 통 큰 정치인 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나은 정치인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따라다니는데 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제발 좀 통 큰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인찬 이사장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안호영 의원 수석 대변인 제1야당 그리고 국회 1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그대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지고대로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그 정치인들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이 극성 지지자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옮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조직화가 됐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를 했죠. 양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가 뭐 2만 통 왔다든 뭐 3만 통 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저는 업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예전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조직들을 본인이 운영했고 그 결과 본인이 지금 정책의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지금 민주당 당사 1층을 갖다가 당원존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즉 본인이 지금 이런 어떤 지지자들을 실제 당의 어떤 직접적인 업무에 끌어들인 지금 그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하나의 또 이용할 때는 달콤한 것이 있고 또 본인의 불리한 때는 이런 쓰다시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제 우리 정치가 이런 지지자들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당원들의 참여를 늘리는 건 뭐 정당의 임무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한 분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런 정당의 움직임도 과연 바람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댓글 다는 것도 하루에 몇 개 이제 제한하다가 1분마다 달 수 있게끔 또 바꾸고 그랬잖아요, 서재현 위원장. 네.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강경한 분들 목소리만 반영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개혁의 땅, 뭐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는 저희도 이제 뭐 청년 당원 방이 있는데 지금 자체는 사실은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성을 지배하는 시기라서 좀 이제 과도한 어떤 비난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스스로 또 자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저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데 저것이 곧 개혁에 따른 전체가 저렇게 한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혼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일부라든지 저런 식의 방향, 그게 사실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만 당원 중에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어떤 의견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혁에 따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 이게 자기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존을 열어서 당원들이 참여하고 저렇게 댓글이라든지 당원 게시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저것을 욕설이나 비난 그리고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수의 조용한 내지는 뭐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더 많을 텐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당원들의 마음을 해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어떻게 대할지 좀 고민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자 검찰 약간 힘을 받았다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 추가 영장 청구 카드를 놓고 구심 중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자, 원영섭 대변인 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어떤 걸로 좀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까요? 체포동의안을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현재의 지금 구속영장의 사유를 가지고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쌍방울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국회에서 오히려 뭐 가결이 더 많았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줬고, 그리고 그 힘을 많이 실어준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혐의들로 추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사정 정국이라는 거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아직 적체돼 가지고 남아 있어요. 이거를 빨리빨리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정의용 건 그 북송 문제로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문제도 그 사실은 조금 언론의 조명을 받다가,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그 주목을 받다가 기소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 대선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들은 시간을 오래 끌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런 나머지 수사들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이제 뭐 영장이나 수사가 굉장히 큰 덩어리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쭉 진행되다가 그 이태원 참사 문제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게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만 나머지 혐의점들, 그 문재인 기존 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사정 정국도 적절한 수준에서 끝내고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나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으로 다시 이슈화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피로도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워낙 많이 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장기간에 걸친 물적 증거가 아주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청이 한 260건 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 유의미한 증거 계속해서 나올지 그것도 궁금한데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청에서 만들고 이게 생성되는 문서들은 함부로 폐기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문서화돼서 남는데 거기에 불법의 단서를 찾는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좀 조심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검찰의 시선대로 이게 불법이 전제돼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정말 문서로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아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노골화해서 하진 않겠죠. 이게 완전히 확인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이 문서, 그리고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단행하면서 확보한 최소한 시청 뭐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시장 당시에 본인이 직접 사인한 내용들이 많아서 최종 결제자가 이재명 시장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객관적인 문건들은 거의 다 확보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차량 운전기사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죠.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 운전기사 진술 조서입니다. 선거운동에 직접 투입이 됐다, 이 차들이.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이 재경팀 관계자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쓴 카드를 이화영 고문이 사용한 걸로 전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카드 쓰고 차 쓰고 기사 쓰고 뭐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 지사는 지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 간의 대북 사업
공유랄까요? 협조랄까요? 이런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단체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대북사업 강의 자료, 검찰이 확보한 내용인데요. 이게 쌍방울 대북사업 제안서와 판박이었다고 하는 그런 또 진술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 대북사업 설명 모습 한번 보시죠.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옥류관 냉면을 네. 경기도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장소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이런 데서, 안산시 이런 데서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북에다가 이 공정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죠.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니까 이 쌍방울 쪽에서 하나둘씩 증거를 또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장희찬 사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만 해도 매우 중요한 범죄죠. 뇌물이 1억 이상 넘어가면 특가법상 최소 징역 10년 이상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로 확인된 뇌물 액수만 3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저는 물론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다 안 돼서 지금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전 지사한테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발 최악은 피하자. 어차피 검찰이 다 알고 있다. 차선이라도 가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소에 형 동생 하던 김성태 전 회장에게 갑자기 회장님 이러면서 선을 확 긋고 있고, 이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의 커넥션,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진상과 김용이 유동규를 대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동규에게 어디 태백산맥 가서 침낭 깔고 일주일 있다 와라,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이라도 가라, 이런 인간적 모멸감을 주니까 유동규가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진실을 다 폭로하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입장이 다른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형 동생 하면서 알고 지내고 신세 지냈던 사람에게 갑자기 회장님 하면서 모르는 사람인 척 하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유동규랑 마찬가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인간관계의 파탄에서 이재명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소명되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라고 딱 놓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행위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 차량. 혹시 이화영 부지사가 차량을 빌려서 예를 들어 지인의 결혼식을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를 이재명 이제 지사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있는 것인데 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범인을 잡아야지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 행위가 있으면은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범죄인이야 해놓고 압수수색하는 그런 모양새는 저는 검찰 이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팜이라든지 대북 관련해서 송금이 그런 경기도에 대해서 그런 연관성,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있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아니고요. 경기도 공무원들 이게 이야기해서 의견을 맞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되었는지 시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수십억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가지는 못했지만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준비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추궁하고 압수수색하고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을 쳐서 신병 확보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회장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로 올라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저번에 아마 진술했을 때 진술한 게 있는데 이화영이 자기 핸드폰으로 김성태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성태하고 통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김성태는 직접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욱이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건 전문 증거 아니냐, 증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특신 상황에서는 그것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그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그 주장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왜 거기에 같이 있었지? 너희들 같이 있었던 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네. 이화영은 이제 그 방어 전략으로 나는 김성태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고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예. 이러면서 안면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대질신문을 붙이는 거거든요. 대질신문 붙이는데 처음 본 사람처럼 이화영이 회장님 하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화영 당신 나하고 그 전에 관계가 있잖아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 지점에 있는 물증들을 하나씩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럼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대질신문한 그런 이제 진술을 보면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를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재반 자료들을 보고 김성태가 하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김성태 진술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원이 판단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결고리 검찰이 확실하게 잡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쌍방울 대북 송금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폭로라고 할까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역량이 있었으면 본부장이 아니라 사장 시켰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관련해서 어제 유 전 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도시공사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사장으로 하지 왜 이사장으로 하지 왜 본부장으로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진상이 이사장 하면 행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집중 맞아야 되니까 너무 좀 부담되니까 차라리 그냥 본부장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장 시켰지 왜 그럼 본부장밖에 안 되게 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본인이 거기 가게 된 이유를 본인이 주장입니다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정진상, 유동규에게 자리를 줘서 직보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네, 본부장 시킨 게 다 뜻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측근이 아니다는 이야기. 사실 이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성남시장 그 당선될 때부터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본인이 중간에 2014년 선거 있을 때 이 직을 그만두고 또 선거운동 뛰다가 다시 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뭐 사장 안 시켰다 그러는데 관광공사 사장 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이 그동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사장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에서 건설회사에 뭐 임원하시면 사장하신 분을 모셔와 사장을 시켰는데 그분들 진술에 따르면 거의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다 정진상 씨가 하고 본인들은 그거 했다는 게 이미 황무성 전 사장이나 다 본인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규 씨가 유동규 U1, U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남 도계공 내나 성남 시내에서 영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실무선에서 이걸 결정하고 하느냐 이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정진상 씨와 어떤 유동규 씨가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본부장을 사장을 안 시킨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네네. 이재명 대표가 측근 아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거의 탄핵될 수 있는 이야기고 예. 더군다나 사장 안 시켰다는 이야기도 결국 경기도까지 데리고 가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말은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알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당시 이재명 시장 대신에 일을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고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받았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법원에 가는 일, 사람 동원했다 이 이야기도 같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이재명 시장 그때 이제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이 있는데 사람들 좀 동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정지상한테 연락이 오는데 한 12명? 10명? 이 정도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은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겁이 많으세요. 혼자 가는 게 조금 그러신지 그때 동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동원했다가 제가 악덕업주가 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지역 언론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죽일로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시청에서 갔더니 김모 씨 비서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잘하고 있다고. 시장님한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고 계시잖아요. 욕을 대신 먹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자 저런 뭐 일종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폭로이긴 합니다만 뭐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뭐 좀 궁금합니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동규 씨가 한 말에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짓으로만 이야기를 하진 않을 텐데요. 예. 사실 재판 과정 중에 수사 과정 중에 재판부가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에 혼선을 주고 그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부는 형량을 거래했던 흔적까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적인 절차에서도 사실상 거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 본인이 딱 원하는 채널에 나가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너무 좀 나이브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유 전 본부장 어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꿈을 갖고 시작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한 것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도원결의 할 때 정의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의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이 전날 말한 것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들어왔던 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10만 원에 팔고 90만 원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 뒤로 챙기게 해줘놓고 나 10만 원 벌어왔으니까 잘했어요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논리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그 논리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못 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환수했건 뭐 터널 하나를 더 뚫게 만들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법인 김만배와 그 일당들의 법인이 대체 뭘 했다고 초과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걸 성남시에 돌려주지 않고 수천억을 고스란히 쓸어 담아가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표나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말처럼 증거가 없었다면 정진상이나 김용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남시장의 어떻게 보면 지역 토착 비리라고 얘기하고 그 몸통은 모든 것이 다 이재명의 대표가 주도한 범죄 행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휴대폰 가게 주인인데 사실은 그 10만 원을 이렇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그럼 나쁜 범죄 행위인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성남시장 자체가 왜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줬을 것인가? 그러면 곽상도 아들과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친구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한동훈 법무장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김만배 누나가 2019년도에 윤석열 부친의 집을 또
샀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고.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돈인 것인지, 혹은 이런 부분도 좀 넓게 이걸 박영수 특검은 또 어디에 있고, 박영수의 자녀도 사실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인 치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그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역할 잘 하시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될 거고, 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범죄 수익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이 동결시킨 자금이 수천억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죠.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모레입니다. 금요일에 선거법 위반 법원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법 리스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브릿지 나갔는데 윤 대통령 오늘 3.1절 맞아서 이 제104주년 기념식 참석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내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다른 대통령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5분 정도간 넘었습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했는데 짧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보통 비판적이고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이젠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큰 차이로 좀 보이긴 하던데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한 행사가 바로 3.1절과 8.15 광복절 행사이지 않습니까? 역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두 행사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반일적인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신하는 데 상당히 많이 했고, 예전에 돌아가신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극렬하게 이 부분들 많이 지적해 왔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저도 이게 쭉 지켜봤는데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 간결하고,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기왕에 해왔던 일본의 어떤 사과, 이런 반성,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우리와 일본은 자유세계의 어떤 연대를 형성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하되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를 쳐다보면서 함께 행동해 나가야 된다. 특히 안보 환경이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의 어떤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한일의 어떤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전략적 의지를 오늘 이 연설에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게 우리 탓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냐, 너무 일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자, 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뭐 일본을 뭐 반일해서 그걸 정치적 이득이 아니고요.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멘트나 연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 대표 행사에 나갔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칭찬이나 축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1절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거부했던, 온 국민이 정말 희생했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그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묻고 이와 별개로는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잊고 미래를 가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요 서울 도심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발언도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는데 내가 대신 줄게.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저와 우리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3.1절 기념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분명 대통령은 부끄럽고 슬픈 역사라도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 외교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일본의 재무장을 부채질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왜 이렇게 야유를 받냐 하면 이게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대회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했다는 것 때문에 항의에 이 주장을 좀 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보시던 분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정미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좀 항의성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는데요. 자, 민주당의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에서 틀린 말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민주당이 콕 집어서 지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자라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국교 수교하고 있고 일본과 함께 협력 파트너로 북한이나 또는 중국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맞서 싸워야 될 그러한 어떤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겠다는 것. 그럼 과거 이제 뭐 돌아가신 분 이야기 꺼내기가 좀 뭐합니다만 김원웅 전 강북회장처럼 그런 반일로 시작해서 반일로 끝나는 연설을 대통령에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과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직시하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파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그 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세대에요. 일본 연예인 아는 친구들 잘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가보면 다 BTS 이야기하고 트와이스 이야기하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반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일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일본과 제대로 경쟁하고 또 이기고 있는 그 현실을 제발 과거에서 그 현실을 좀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정치권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전직 대통령과 좀 다른 방식 그리고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조금 있는데 건전한 토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내부 단합과 변화를 외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권력의 줄사는 연판장에 서명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좋은 뉴스거리를 만듭시다. 저는 과거의 영웅 박정희에 못지않은 영웅을 꿈꾸겠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의 정신을 계승해서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제가 시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지킨 소중한 곳입니다. 목숨 걸고 20일간 의료 봉사했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종기를 더 크게 계승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 반드시 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3월 8일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대표 뽑는데요. 자, 원 대변인 간단하게 좀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민주당은 호남에서 대회를 할 때 그 대세가 결정이 되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대회를 할 때 거의 이 대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각 이제 그 기초단체 의원들 그리고 광역단체 의원들이 그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기초단체 의원들이나 그 광역단체 의원들은 결국에 이제 당협 위원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어찌 보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세가 이제 김기현
후보 지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는 사람들의 그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는 알 수 없고요. 지지율 보면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게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하는 거라서 여론조사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